중국 당국이 지난 3월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한국인 납치조를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는 소식 오늘 보도가 됐는데요. 가뜩이나 긴장된 북중 관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된 북한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김주성 북한자유연맹 이사, 송지영 전 북한 아나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 이사님, 네. 사실 북한 당국의 체포조를 중국 당국이 체포해서 억류하고 있다, 네. 구금하고 있다. 네. 이런 보도 신빙성 어떻게 보겠습니까? 좀 개별적인 의견인데 약간 팩트가 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미 전에 뭐 저도 한번 탈북 과정에 북성도 태보게 했지만은 옌지라는 곳에서 상당히 그게 복잡한 곳인 건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한견 북도 보위부 사람들이 중국까지 건너와서 탈북자로 이장을 해서 지금 현재 거기서 돌아가는 탈북자들을 체포하는 것도 기존에 그런 사실은 있었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게 정찰총국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체포조라고 하면 중국 당국이 만약 그들을 체포했다. 예. 그러면 북중 관계의 유착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이 노출이 되면 안 될 인물이 중국 당국이 그냥 잡아두고 공개를 안 한다는 거죠. 벌써 암암리에 다 다시 뽑아서 북한에 소환을 하지 않았겠나. 여기서 약간 저는 좀 뭔가 의혹이 좀 짙어지네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중국 당국이 북한 당국자 관련자들을 억류했다. 최근에 이제 북중 관계가 좀 삐걱거리고 네. 한중 관계가 좀 가까워지니까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 남북 관계나 북중 관계라는 이런 두 팩트를 놓고 보면은 네. 이자좀 그런 분석도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이자좀 보면은 이게 한국인을 노골적으로 납치를 하기 위해서 공작조를 내보냈다 하고요. 탈북자들의 거의 탈북자들을 잡기 해가지고 체포조가 나갔다 하고 신빙성으로 놓고 볼 때 네. 부디 북한 측에서 중국에 돌아가는 한국인들을 체포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송지현 선생님, 네. 이 부분이 사실 이제 한국인 북한에서 암암리에 지금 납치를 해서 이미 또 지금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한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북한 당국이 네. 왜 우리 한국인들을 이렇게 납치하는 이유?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먼저 앞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선교사라는 게 이제 기독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거는 김일성 사상하고 이게 항상 이제 유배되는 사상인 거예요. 기독교 사상을 믿으면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자유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들이 탈북자들을 유인해서 한국이나 미국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가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다 각자 나라라고 인정을 하는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볼 때 예. 북한이 항상 도발을 하는 걸로 세계적으로 테러 집단이라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북한의 공화국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무로 양으로 책동한다 이런 걸 전 세계에 보여주고 또 내부적으로는 자기네 일심단결의 이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체포하는 거죠. 네. 그런 목적을 좀 바탕이나 깔고 한다. 그렇죠. 네. 김 이사님, 또 하나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이런 지금 납치조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군부 내의 어떤 실적 경쟁이다, 네. 또 보여주기 위한 경쟁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당연히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진 것이 역시 이번에 그 남북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거기에서 북한이 애초부터 의도했던 대로 답이 안 나왔다는 경우 역시 이 책임은 군부한테 묻게 돼 있는 거죠. 뭐 목함질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만회하기 위해서 과잉 충성 네. 또는 현재 뭐 또 제가 알기에도 이게 북중 접견 지역에서 탈북자 수가 여전히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음으로 해서 김정은에게 과잉 충성을 하기 위한 국가보위부와 정찰총국 간에 막 과잉 충성 경쟁이 네.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좀 심하다 보니까 네. 중국 당국이 개입한 것 아닌가 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건데 또 말씀하신 이번 일에 또 참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김영철 네. 정찰총국 총국장이 또 배후 인물이다. 네. 뭐 일부에서는 DMZ 목함지뢰 사건을 뭐 가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또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약간 그것도 역시 뭐 신빙성이 좀 약하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는 분석이 가능하겠죠. 이번에 결국은 남북 관계에서 일종의 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그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북한이 뭐 목함지뢰고 뭐 이거 여러 가지 그 도발적인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한 일련의 책임 추궁은 역시 김영철에게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이가 이것 때문에 뭐
실각을 했는지 어디 잠잠하게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소리 나돌지 않겠나.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뭐죠 정찰 정국이 한 것처럼 이렇게 저는 중국에서 이런 공작까지도 정찰 정국이 과연 관여를 하겠는가 하는 것도 좀 의심스러워. 국가 보위부를 하면 좀 인정이 되거든요. 네. 좀 근데 송하은 선생님께서 지금 북한에서 이제 아나운서를 하셨는데 김영철 총국장이 지금 TV 방송 신문에 노출이 안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수정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모란봉악단 관련해서도 보도가 나갔다 그 다음날 바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영철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느끼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오신 이제 삼식 부호실에서 일하다가 오신 분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의 이제 특별한 그 신임을 받고 있는 자거든요. 그러면 김영철이 목함질의 이제 사건을 일으켰다고 해도 스스로 하진 않습니다. 김정은이라든지 누가 이제 그 김영철이 위에 있는 거는 김정은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김정은이 자 남북한의 관계를 좀 더 격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살짝 도발을 일으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는 이상 누가 과잉 충성을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다. 그래서 북한 군대 내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말은 병사의 개별적인 활동은 상사의 골칫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김정은이 시켜서 그런 거죠. 김영철 때문에 만약에 남북 관계가 뭐 악화되거나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 이러면 자기네가 마치 김영철을 뭐 벌줘서 잠시 동안은 뭐 이제 한동안은 이제 좀 자중하고 있으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안 보이고 있지만 숙청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없다. 그런 정도까지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김영철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네, 김영철은 20만 군의 특수 부대를 가지고 조국 통일을 김정은 앞에서 조국 통일을 외치면서 그러던 이제 제일 앞에 과잉 충성 분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김정은이 김영철을 이제 숙청시켰다고는 아직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네. 무리다.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이른바 타보 팰리스가 생겼다. 북한 평양 내에서 무슨 거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북한이라는 나라도 역시 김정은 체제에서 발빠르게 일종의 뭐 이게 뭐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뭔가 네. 이게 변화 요소는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뭐 왜냐하면 김정은 초기부터 뭐 미키마우스가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북한의 부동산인데 이게 주목해야 될 것이 제가 듣기에도 일부 중국 사람인데 평양에 드나드는 예. 역시나 상주를 할 수 있는 특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한테 아파트 매매를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 부동산이라는 개념은요, 절대 네. 땅 자체는 국유화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땅 자체를 개인한테는 안 팔아요. 네. 그건 아파트 매매는 가능하거든요. 땅 위에 지은 건물은 그렇죠. 매매가 가능하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동산 거래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는 지금 김정은이가 가장 많이 노리고 있는 거는 이 관광 산업을 부흥을 시켜서 외국인들을 많이 끌어들임으로 해서 독재 국가니 세습 국가니 하는 그런 국가적인 나쁜 이미지를 좀 해소시켜서 자기도 좀 당당하게 국가 통수권자로서 외국 무대,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 이런 변화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제 나타나지 않겠나.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 사람들을 배려하는 뭔가 북한은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없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런 변화들이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떤 뭐 작은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보는가에 따라서 가겠죠. 일단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네. 그러려니 말려니 먹고 살기 바쁜 주민들이라 워낙에 그거는 좀 거리가 멀고요. 그러나 일부 기득권이나 상층권들한테는 좀 미묘한 반응이 있겠죠. 왜냐하면 외국인들한테 집을 팔아?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그럼 우리도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이상의 뭔가 변화를 바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이제 뭐 남한을 비롯해서 외부 사람들은 북한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니까 이젠 우리도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뭐 일단 뭐 북한이란 나라는 뭐 체제의 근본은 안 변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변수가 있다고 해도 최종 목적은 외국인을 끌어들였다고 해서 개방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섣부르게 볼 일은 아니다. 송 선생님, 네. 또 하나가 지금 북한하면 이제 장마당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 제1비서가 들어선 이후에 좀 활성화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장마당 경제는 2002년도 7월 1일 김정일이
이제 뭐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북한 내부에서도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배급 주던 제도를 모두 월급제로 다 바꿔서 너희가 한번 자본주의 시장의 맛을 한번 봐라.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중과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장마당이라는 게 이제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켰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가만 앉아서 국가가 주던 걸 먹고 그냥 항상 이제 순종적이던 사람들이 아, 내가 이렇게 장마당을 이용해서 돈을 버니까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점점 이제 사람들이 그게 이제 뭐 자본주의라고 북한이 선포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는 이제 자본주의 시장화 마케팅하러 이제 가버린다는 거죠, 스스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식이 점차적으로 깨고 그럴수록 북한 당국은 조이고 하고 있지만 이게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 생겨나는 이 자본주의 그 시장에 대한 그런 항상 장마당을 이용해야 되고 누구보다 앞서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잘 만들어야 이런 거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장마당이라는 용어를 저희 남한에서 네. 쓰지 않는 용어이기 네. 때문에 장마당 약간 시장. 네. 예, 좀 작은 개념인데 네. 실제 북한 경제에서 좀 장마당이 어느 정도나 좀 차지하는 건가요? 제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유명한 시장들을 많이 이제 돌아봤는데 제일 큰 시장은 평성시장입니다. 평성시장은 여기 동대문 시장의 3배 정도로 크고요. 네. 재래시장이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바퀴약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뭐 신발매대, 옷매대, 천매대까지 쫙 다 늘어져 있는 게 평성시장이고요. 두 번째로 좀 큰 게 이제 그 청진에 있는 수남시장을 둘 수 있고 평양에 있는 시장들은 이렇게 보면 너무 규격적이고 여기로 말하면 재래시장 그런 규격대로 딱 위에 포장을 하고 매대가 이렇게 질서 있게 딱 씌워져 있고 평양은 농민시장이라고 분명하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방에서는 다 장마당이라는 용어가 이제 공식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이제 북한에서는 장마당 경제가 이제 발달되고 있다,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 이제 북한의 이제 그 시장 같은 데 보면 정말 이게 사회주의 나라의 시장이 맞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장마당 안에는 별의별 없는 게 없이 정말 북한에서 쓰는 용어로 보면 고양이 뿔 내놓고도 고양이 뿔도 다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장마당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작은 앞마당 이런 그렇죠. 물문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큰 시장을 얘기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돈주들도 생겨나고 통 큰 거래들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단초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런 요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례적으로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의 편의점들을 내왔어요.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편의점이죠. 상업망을 내와서 장마당과 대행을 하게. 그러니까 이자 말한 그 장마당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농민시장, 뭐 인민시장이라고 농민시장은 좀 지역에서 많이 쓰는데 인민시장이라고 하는데 네. 요게는 뭐냐면은 일단 지역의 제한성이 있죠. 예. 뭔가 구매를 하려면 시장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국가에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내놓은 황금볼 상점이라고 하는 편의점은요. 주거 지역에다가 우리 남한처럼 똑같이 그냥 배치를 한 거죠. 예, 그리고 가격대도 시장에서는 보다 싼 거를 이렇게 이쪽 편의점에서 팔게끔 해서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김정은은 이게 장마당 시장에 주민들의 의식이 발전되고 먹혀 들어간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국가 주도의 이런 상업망도 만들어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북한 내의 경제도 작은아마 변화가 있다는 건 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그렇죠. 조짐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